절대왕정 시대에는 왕권의 권력과 왕권과 국력을 과시하려고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였다. 자,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크 양식은. 그래서 쌤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 발전이 되면서 요거는 절대왕정 중에서도 진짜 절대왕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업이 발전돼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풍부하니까 화려하고 크게 바로크 양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이 바로 바로크 양식을 통해 대표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루이 14세 서유럽이죠. 그래 바로콜 베프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어서 경쾌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양식이 등장하였다. 이 로코코 양식은 동유럽입니다. 자, 동유럽은 상업이 발전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여기는 밀을 생산을 해서 서유럽으로 밀을 수출을 하는 서유럽의 식량 창고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그 절대왕정이라도 여기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경쾌하고 사치스러운, 요건 경쾌하고 사치스럽다라고 하지만 이 로코코 양식은 작습니다. 작아요. 프리드리 2세가 건설한 상수지 궁전이라고 되어 있죠. 상수지 궁전이 대표적이다. 자, 사고인데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한편 17세기 유럽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쌓던 과학이 한층 발전되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되었다. 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발달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거나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우리 살던 사람들은 과학혁명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늘이 노했나 보다.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면은,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자연이 이기는 그런 구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한 데카르트와 만류인력 법칙을 제시한 뉴턴 등의 활약에 힘입어 과학혁명이 전개되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과학혁명, 그리고 계몽사상, 기계론적 우주관. 이게 다 뭐냐? 결국에는 그 전에는 인간이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에 우위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과학혁명, 계몽사상,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과학혁명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과학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면은 갈릴레이, 그 전에 별이 도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관찰할 수가 없었는데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통해서 그 천체, 우주를 직접 관찰을 하면서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돕는다는 것이 잘못됐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고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에는 만류인력 법칙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수학으로 그 우주의 움직임,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인간이 자연의 움직임을 정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론적 우주관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주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주의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기계. 예를 들어서 시계를 봅시다. 시계를 만든 건 인간이고요. 인간은 그 시계를 뒤를 뜯어보면은 시계의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시계의 구조를 상세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뭡니까? 인간이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자신감에 찬 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우주관. 그리고 계몽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과학혁명, 기계론적 우주관과 괴를 같이 하는데요. 계라는 건요. 10개입니다. 10개. 지금 한자를 보여드리는데 10개의 어두울몽이,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열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지는 와중에 자연이 어둠이라면은 인간은 칠흑 같은 자연의 상태에서 그냥 떠듬떠듬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기니까 인간이 뭐를 만들어요? 불빛을 만들어서 이제 뭡니까? 어두움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기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결국에 어떤 사상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 수 있죠? 바로 머리 좋은 애들,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쌤이 용어를 통일하는 건 계몽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머리 좋은 애들,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계몽 사상이 확산되어 낡은 제도와 관습을 타파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낡은 제도와 관습을 타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성은 생각, 그 다음에 진보는 뭡니까? 발전. 그래서 결국에 계몽 사상인 게 뭐예요? 낡은 제도 관습을 타파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주장을 했는데요. 로크,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크를 잠깐 보면은요,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가진 인간은 이러한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계약한 것이다. 이게 사회 계약설인데, 예전에 정부가 있다고 하면은, 국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밑에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이라고 할게요.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이 정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그냥 순종적인, 그냥 피지배를 받는 그냥 사람들이 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부, 국가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뭐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 되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계몽 사상이 등장하면서 로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부, 국가가 조직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간으로서 국민이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는데 계약이 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뭐예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직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어떤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요. 1690년이죠. 왕권은 이 계몽 사상이 조금 더 나가면 뭡니까? 절대적인 왕권의 권력을 없애고 일반 시민들의 뭐예요? 정치 권력이 높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몽 사상이 나중에는 시민혁명 중에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견제와 균형 관련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는데 이들 3권을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가 행사하게 되면 모든 일은 끝장날 것이다. 자, 여기 한 사람이 결국에 뭘까요? 누구를 지칭할 걸까요? 왕입니다. 왕을 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다스리는 거, 재판하는 거를 모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고인물이 썩는다. 이 말처럼 그 국가도 뭡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의 정신이란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루소라는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이 사람은 일반 의지라는 걸 주장합니다. 일반 의지. 자, 이 일반 의지라는 게 뭐냐면, 일반 의지는 누구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 어느 그 물질보다 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성역 같은 게 바로 일반 의지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일반 의지는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일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일반 의지가 만들어지면은 이 일반 의지는 누구도 지켜야 되나? 바로 왕도 이 일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선을 강조하거든요. 공동선. 결국에 뭐예요? 다수의 행복,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반 의지나 그 다음에 공동선이라는 거는 누구도 침범을 할 수 없다. 결국에 뭡니까? 법 앞에 이 공동선과 일반 의지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이 법은 뭐예요? 왕도, 귀족도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그리고 인민주권을 강조하죠. 인민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 백성, 국민. 인민들이 주권을 만들게 되면은 인민이 주권으로서 일반 의지를 만들게 되고 또 그게 공동선에 부합이 된다면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의지에 반하게 되면은 임금이라도 뭡니까? 목을 잘라서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상은, 이 받아들이는 거는 정통 사상이었던 서유럽에서나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대표적인 그 시민혁명이었던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왕이 목을 자르잖아요.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식민지 때문에 타협을 하긴 하지만 찰스 1세를 실제 목을 잘라서 죽였던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때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옹립을 하긴 하지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없고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동유럽은. 그러니까 동유럽의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유럽은 이 실제 그 밑에 상인이 곧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상인 시민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왜? 상업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서유럽으로 가는 밀만 생산하는 그냥 농업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장 왕이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유럽에서도 옆에 서유럽에서 막 왕이 목 잘리고 죽고 막 귀족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걸 갈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계몽사상의 영향이 이쪽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짝퉁 절대왕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짝퉁이니까 개혁도 짝퉁으로 진행된 거예요. 짝퉁으로. 그래서 개혁 자체가 계몽사상이 좀 뭐라 그러죠? 변질이 돼서 계몽사상이 오히려 누구를 찬양하는 중앙장 왕을 찬양하는 사상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머리가 좋은 이유 뭐예요? 계몽사상을 만든 어떤 머리 좋은 애들 교수님들도 중앙장에 딱 붙어가지고 고액 연봉 받으면서 그냥 이 중앙장 그냥 그 등 살살 긁어주면서 그냥 아부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절대왕정 때의 그 동유럽 절대왕정들이 그 어떤 사회 구조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돈을 버는 거, 자기가 등 따뜻하게 잘 지내는 거로 입을 싹 닫으면서 이 계몽사상으로 이 왕들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여기 동유럽 절대왕정을 볼게요. 계몽사상가들과 교류하는 프리드리히 2세. 이 사람들이 이 먼 서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정유럽까지 왜 왔을까요? 계몽사상가들이, 교수님들이. 프리드리히 2세가 돈을 주니까 뭐예요? 돈을 받고서 이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프리드리히 2세를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프리드리히 2세,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 근데 지금의 독일보다는 약간 동쪽이긴 해요. 프리드리히 2세 때 절대왕정이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상수시궁전에서 계몽사상과들과 연애를 즐길 만큼 스스로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다. 스스로 내가 계몽 전제군주다. 내가 깨어있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슈퍼히어로다라고 외친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요. 일단은 이 프로이센이든 독일이든 러시아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짝퉁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난해.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그 세금을 엄청나게 삥을 뜯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 돈으로 개혁하는 신용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표트르 대제는 그런데 대단하긴 해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서 서유럽에 가가지고 뭡니까? 실제 항구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개혁의 진심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러시아의 어떤 사회 구조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관리가 수염을 자르면서 너 수염세 안 내면 수염 세금을 안 내면은 잘라버린다. 수염을. 그 대표적인 그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표트르 대제 때 서유럽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에 진출하였다. 수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본뜬 페테르고프 궁전, 여름 궁전을 지었다. 그래서 실제 돈이 굉장히 부족했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요거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